자, 이번 시간에는 세금 계산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CX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세금 계산서의 기능입니다. 거래 송장 또는 청구서, 영수증. 세금 계산서 우측 제일 하단에 보면 청구 기능도 있고 영수 기능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에 대한 확인서, 그 다음 거래 증명, 과세 자료 똑같은 이야기죠. 매입장, 매출장 등의 장부의 역할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글이 너무 길죠. 일단 세금 계산서는 매출 공급자가 이렇게 예전으로 치면 이제 빨간색 종이랑 이제 그 뒤에 먹지인 파란색 종이가 있는데, 먹지, 그러니까 앞에 글을 적으면 뒤에 자동으로 적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장을 적습니다. 적어서 이제 앞장은 찢어서 자기가 가지고 뒷장을 찢어서 거래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매를 작성하여 한 매는 보관하고 한 매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요즘에는 전자기 때문에 물론 종이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전자로 돌아섰죠.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기록하기도 용이하고.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찢어서 발급을 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야 한다.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금 계산서 작성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일단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안 적어도 무관하다는 뜻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조건 적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암기를 해야 할 항목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때는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똑바로 안 적었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그 세금 계산서 효력을 잃습니다. 즉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착오 기재, 어떤 분은 이제 기재 착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착오 기재, 실수로 틀렸다라는 거죠. 실수로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임의적 기재 사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적을 때는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만 적어도 상관이 없으나 임의적 기재 사항도 일부를 넣어두면 이것이 고의로 틀린 것이 아니라 착오로 기재를 놓쳤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세금 계산서입니다. 여기에 글자가, 여기 세금이라는 글자가 가려지면 계산서가 되고 얘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좌측 상단에는 이제 공급자이고 우측 상단에는 공급받는 자, 중간에는 작성 연월일 공급가의 세액으로 나누어지고 이 칸은 한 칸에 숫자 하나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된 날짜를 적고 좌측 하단에는 합계 금액과 그 다음 지급이 된 방식, 현금인지, 수표인지, 어음인지, 외상인지 이 금액을 청구 또는 영수도 하나 더 있는데 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칸에 지금 제가 이제 파랗게 띄워놓은 여기가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도장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상호 및 성명. 상호나 성명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어쨌든 이 파란색 칸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둘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네요. 맞죠? 여기 칸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사업장 주소나 업태나 종목은 안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네요. 나머지는 없어도 무방.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작성연월일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입니다.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 임의적 기재사항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 첫 번째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오케이.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오케이. 세 번째 작성연월일. 네 번째 공급가액. 다섯 번째 세액.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답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작성연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연월일이 나오는 것은 오답으로 좀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성연월일은 실제적으로 장부를 작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내막은 어떤 내막이냐면 세법상 공급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급 시기를 배웠잖아요. 원칙은 인도일 또는 또 뭐 있었죠? 각 부분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선적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작성연월일은 실제적인 물건이 다시 세금 계산서가 작성된 날짜가 아니에요. 본 뜻은 세법에서 이제 인정한 그때 공급 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물건이 거래가 되었다든지 또는 공급한 날짜 그런 날을 적는 거죠.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공급연월일입니다. 얘를 이제 공급연월이다. 물론 여기 날짜와 여기 날짜는 동일할 가능성이 높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명칭이 되어 있네요. 공급받는 자, 우측이었죠?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가운데 있었고, 작성연월이 왼쪽에 있었고,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좀 조심할 게 미음입니다.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을 좀 구분해서 좀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야 하였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금방 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다시 한 문제 더 하시. 9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문제 봤을 때 대흥실업은 주래요. 일단 거래처 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얘가 지금 공급자입니다.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림 그려져요? 여기랑 여기는 되어 있고, 그 다음 공급가의 부가세는 10%니까 세액까지 나왔는데 뭐가 빠졌죠? 답이 나와 있네. 작성연월일이 빠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의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배웠던 공급 시기가 언제인가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랑 이어지는 거죠. 공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한다. 또는 아주 늦게 발급한다. 페널티를 먹습니다. 원칙은 일단 원칙을 암기하셔야 돼요.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이제 대가 이후에 공급하는 거죠. 대가가 뭐죠? 돈이 먼저 나가고죠. 돈이 먼저 나가고 물건이 늦게 떨어질 때. 이때는
그러니까 대가가 있을 때, 이때는 예외로 공급 시기가 대가에 이때 공급 시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예외가 있는 거죠. 원칙은 이때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그 전에 돈이 먼저 갔을 때는 공급 시기로 본다. 선발급 세금 계산서는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발급 세금 계산서에서 이제 돈 거래가 있냐 없냐라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하는데 돈 없이 발급하고 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공급 시기가 도래했다. 이때를 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얘는 아니고 얘만 되는 거죠. 돈이 먼저 나가 주어야 그때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로 본다. 일단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장기 할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때는 세금 계산서가 중간에 계속 발급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는 계속 발급이 돼요. 이런 경우가 이런 예외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원칙, 얘는 이제 공급 시기를 안 보는데 이거는 언제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날이 딱 잡혀 있는 경우죠. 이때는 돈이 안 주어도 세금 계산서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하겠다. 예외인 겁니다. 예외. 우리는 원칙으로는 일단 요것이 원칙, 공급 시기가 원칙, 예외일은 조금 멀어진 예외지만 돈이 먼저 간다면 오케이. 돈을 안 주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지만 그 안에도 또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많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기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의제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만약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진다면 공급 시기라는 것을 알고 가면 됩니다. 더 깊게 가는 것보다 이 정도.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가 좀 있네요. 원래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은 이제 원칙은 언제냐면 실제적으로 물건이 이제 공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날 세금 계산서 끊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해요. 오늘 물건이 갔다고 해서 오늘 세금 계산서 바로 작성하고 작성일은 공급 시기에 적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세금 계산서를 주는 날이죠. 그것을 이제 발급이라고 표현하죠. 발급은 이제 거래처에게 세금 계산서가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착하는 날은 바로바로 작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는 이제 해당 날짜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그것을 만드는 날짜, 즉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날짜를 발급 시기라고 하는데 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은 해당 날짜이지만 예외는 이제 특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도 정상 발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정상 발급이라고 했어요. 정상 발급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단어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가 고객에게 도착을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가. 오늘이 2월 1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가 도착하는 것이 일단은 정상 발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번 달이 2월인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월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토일이 끼인다면 공휴일이 끼인다면 그 다음 날까지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 계산서인데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공급이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계속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식당에서 지금 인부들이 밥을 먹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매일 작성하기 힘드니까 다 합해서 한 방에 작성을 합니다. 그 날짜가 그 일역월의 그 전달의 마지막 날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역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이 실제적인 그 물건의 공급은 매일 일어났지만 그 월의 마지막 날짜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물론 작성일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로 적고 발급하는 특례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해도 된다. 그런데 그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간에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밥을 1일부터 15일까지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 거죠. 더 이상 안 먹는다면 15일 날짜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고 이런 예외도 있죠. 시험에는 뭐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한번 시험에 언급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시험에서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구경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실버벨과의 3월 1일 그렇죠.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매출분에 대해서 4월 말일자로 세금 계산 작성하기로 했대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달 10일까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선발급 대가 수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발급 대가 수령은 일단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선 발급 후 세금 계산서가 먼저 발급되고 나서 대가를 수령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선 발급하고 나서 일단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될 때는 이제 돈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7일 이내이면 너무 지금 예외로 계속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7일 이내라면 즉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대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오케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고 이런 경우는 7일부터 또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 계약서, 약정서 이런 무엇인가의 문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그것이 전자문서로 되어 있고 청구 시기, 지급 시기 기간이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 약속되어 있고 계약서 있고 약정서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면 7일이 아니라 30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예외적으로 가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요. 이거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거래일이 2월 19일입니다. 오늘이 2월 13일. 2월 19일이 언제냐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얼마 안 남았죠. 거래일로부터 이때 물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되는가? 다음 달 10일, 즉 3월 10일까지를 이때를 정상 발급.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정상 수취. 그러나 내가 발급 시기를 놓쳤어. 발급이라는 개념 다시 이야기하지만 거래처에게 세금 계산서가 도착하는 그때 놓쳤다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이때예요. 이때는 이제 일기 예정이라고 하고 일기의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6월 30일이죠. 그래서 이때 신고 기한까지를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취라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 계속 바뀌었어요. 이 기간이. 지연 발급과 지연 수취의 기간도 좀 달랐던 해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7월 25일까지요. 이때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는 다르죠. 공급하는 자는 1% 가산세를 먹고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를 냅니다. 매입자가 가산세를 낸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매입자가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유일하게 얘입니다. 지연 수취. 제가 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받은 내가 왜 가산세를 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즘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가서 조금 이해할랑 말랑 하는 부분은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동승자라고 해야 되나? 동반자도 함께 이제 페널티를 먹죠. 어떤 벌금이나 또는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즉,
음주운전 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같이 탔다라는 거죠. 즉 지연수치자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연 발급을 할 것 같으면 전화해서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되는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즉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이 거래처 물건만 팔고 세금 계산서 안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그 거래 사실을 내 해당 세무서에 확인을 받고 나서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역발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역발행 세금 계산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원수사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하도급 줄 때 자기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즉 매입자가 발급하는 건데 그 역발행과 얘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역발행은 그러니까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 양식을 다 만들어서 실제적인 매출자가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을 매입자가 다 만들어 놓고 야 너가 이때 그러면 공급한 것으로 해줘 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그냥 역발행했을 뿐이고 실제적인 정상적인 발행이에요. 즉 매입자가 스스로 만든 형식 그런 거죠. 매출자가 같이 관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자가 관여해서 매출자가 그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작업 다 해서 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걔는 이제 매출자가 발급하는 형식이고 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매입자 세금 계산서는 매입자가 작업을 하고 매입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정상적인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즉 7월 25일까지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는가? 미발급, 미수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미발급, 미수치는 미발급은 2% 가산세를 먹어요. 지연 발급은 늦게 발급한 것은 1% 가산세를 먹고 발급을 안 한 것은 2% 가산세를 먹어요. 대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가산세는 없어요. 지연 수치는 그러면 0.5%고 얘는 불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공,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라고 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숫자로 따졌을 때는 매입세 10%를 못 받는 거죠.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간다면 고객이 즉 매입자는 화를 낼 만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과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고 기한 다음 날은 이날 세금 계산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놓쳐가지고 기간을 되게 고민스러울 겁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건데 수정세금 계산서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요즘에는 이제 무엇으로 발급하냐면 전자로 발급한단 말이에요. 그 발급하고 나서 뭐 어떠한 사항이 생겨서 수정을 할 게 생긴 거죠. 과거에는 종이로 썼기 때문에 그 매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야 그거 폐기하고 내 다시 써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로 날리기 때문에 이 전자가 하나는 국세청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고객한테 간다는 거죠. 고객과 나와의 거래에서만 수정해버리면 국세청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그 원래 거래에 대해서 수정할 때는 다시 수정한 것을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국세청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국세청이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서로 지금 보니까 가짜로 거래하고 가짜로 하는 것이 딱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야, 나 너희들한테 지금 조사를 갈 거야 라고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원래 세금 계산서를 막 고친다.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정하여. 경정이라는 말은 국세청이 때린다는 말입니다.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인지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 조사를 갈 거야 하고 나서 고치는 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 뒷부분 이제 세무2급이나 세무1급쯤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한 번씩 나오긴 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다만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고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 여기까지 하고 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너무 많아. 현재 문제가 있어. 너무 많아. 그래서 읽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로 일단 나눠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물건을 공급하고 나서 예를 든 거예요. 2월 달에 공급하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됐다. 그러면 2월 달로 바꿔야 되는가? 당초 날로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8월 달 날짜로 바꿔야 되는가? 2월 이게 고민인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보면 환입된 날이 8월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뒷날이에요. 뒷날, 당초날. 개수로 세워보면 당초날이 훨씬 많아요. 즉 2월 달 날짜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훨씬 많은데 시험에는 8월 달에 시험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빨간색 테두리가 뭐냐면 어떤 사유가 발생된 날, 즉 8월 달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8월 달로 표현했고 요것은 아까 그 국세청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바꾸는 거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요건 빼고 네 가지로 봤을 때랑 얘도 좀 중요해요. 얘도.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문제에서 이런 부분 하나 더 8번 또 조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번 또 좀 체크하시고 7번 또 체크하시고 7번하고 8번이 최근 문제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0개를 팔았는데 표현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100개를 팔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유가 발생됐어. 10개만 반품되었다든지 또는 50개가 반품되었다든지 또는 20개가 더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증감 사유가 발생되면 당연히 증감 사유 발생된 날짜로 해야 돼요. 그 과거 2년 전거까지 가서 뜯어 고치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개념이면 증감 사유가 발생된 날이다라고 마음속에 일단 심어 놓고 두 번째는 원거래 자체가 틀린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발급했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가 2개 발급된 거죠. 원래 1개는 아닌데 이중으로 발급되면 원래 날짜로 빼야 됩니다. 반대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고 8번은 뭐냐면 계산서로 발급돼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초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얘가 영세율 거래인 거예요. 아직 영세율까지 우리 수업은 진행 안 되었지만 영세율 거래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세금이 빵원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과세자인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심어진 상태에서 발급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얘는 영세율 거래라라고 판명이라면 당초 날짜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만 이제 일단 과거에는 4번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일반 과세로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세월이 언제까지냐면 과세 기간이 종료일 후 25일 이내, 즉 확정 신고 기한까지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내고 신용장이 발급이 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내고 신용장 등이 개설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얘가 영세율 거래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처음부터 잘못 발급된 거니까 처음에 작성된 날짜로 바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1번은 당초 제하가 환입되었을 때, 2번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3번은 추가로 더 발생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사유가 발생된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7번과 8번 또 최근에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